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2월 18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2월 달도 이제 다음 주면 다 가는 그런 이제 겨울을 보내는 입장, 그리고 봄을 맞이하는 입장에 또 이런 중대한 상황 쪽에서 저희 토요일에 빅 하이라이트 8.15 모니터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시간, 찐시황을 여는 김민수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1월 달부터 개인적으로 엄청 바빠요. 손이 무지 바쁘고 또 공부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식도 뿜뿜, 계좌도 뿜뿜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좀 움직이는 시장에서 어떻게 과연 잘 좀 대처를 하시면서 그래도 어제도 많이 좀 회복을 해, 작년의 소름을 극복하면서, 야, 나 이제 좀 그 하락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올라오신 분들이 좀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약간 좀 대형 주권이나 시장에 딱 맞는 종목이 아니라서 저쪽을 가보고 싶은데 내가 가게 되면 또 고점인 것 같고, 근데 고점이라고 미리 판단한 것 같은데 주가는 더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세, 특히 대표적인 코스닥이죠. 코스닥 상승세에 비해서 너무 내 계좌 못 간다라고 답답하고 짜증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올해 시장은 이럴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계속 기싸움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즉 물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안 떨어지겠죠. 잘 안 떨어지는데 어차피 피크아웃은 돼갑니다. 그러면 물가가 피크아웃 돼가는 과정 쪽에서 시장이 뭐 속도가 예전만큼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하락 속도가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하락은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지 않은 물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피크아웃일 거야 라고 시장은 항상 그럼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도 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긴축이 좀 완화될 거야 라고 하는 설레발이 먼저 움직이면서 훅 들어왔다가 또 물가 흐름들 잘 떨어지지 않은 거 보고 우리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또 샥 밀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그러면 매크로 관련된 지표들이 저희한테 시장한테 끼치는 영향은 딱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연준은 역시 그냥 그대로 갈 길을 가는데 갈 길을 가는 연준에 따라서 저희는 기대감이 만큼 갔다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약간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먼저 기대했다가 아닌 것 같아. 먼저 기대했다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는 뭘까요? 저희가 변동성,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을 기점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스닥 시장의 주봉입니다. 패턴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11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었죠. 나스닥이. 그러면서 이제 쭉 하고 하락하는 과정 쪽에서 이때의 상당한 공포, 고통, 지금 긴축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기가 우려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뭐 16,000대 있던 게 10,000까지 한 지수상으로는 뭐 60% 빠졌나요? 뭐 이렇게 그러나요? 네, 이러고 보니까 엄청 빠졌네요. 고점 대비해서는 16,200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락한 과정 쪽에서 그 다음에는 작년 같은 하락은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쭉 밀렸다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저점을 깬다는 것도 아직은 확신이 없고, 그렇다고 전고점대를 돌파해서 12,000 이상으로 가는 것도 아직 확신 없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면 시장은 과연 이게 조울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아침에는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어요. 나 너무 몸이 안 좋아.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아침 먹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이게 반복되는 이런 과정. 여기에서 시장이 변화가 왔을 때 저희는 그러면 이런 시장 보면서 안 좋아. 그럴 때 액션을 취해서 뭐 이럴 때 뭐 보통 보면 이럴 때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뉴스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뉴스
뉴진스가 아니고 뉴스입니다. 네. 요즘 하도 뉴진, 예.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 보면 항상 안 좋은 뉴스 쏟아지죠.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이거 주식 좀 줄여야 되나? 라고 하다가 또 보면 이게 쭉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다, 이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금리 나면서 시장이 그나마 이제 앞으로 변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따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즉, 잘못하게 되면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하게 만드는 딱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박스권의 위험성이죠. 그러니까 박스권은 이제 결국 지나고 나게 되면 힘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한쪽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그 전에 저희 심리는 따라다니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좋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사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만약에 변동성을 또 대체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저기에 휩쓸릴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그냥 만약에 예전에 뭐 주식을 여기 하락 동안에 그냥 얻어맞은 거죠. 계속 얻어맞다가도 그 다음에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또 종목들이 좀 먼저 사는 종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일단 좀 줄였다가 그러니까 즉 이럴 때는 현금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심리가 완전히 반대로 안 좋다라고 할 때 그냥 용기 확 내서 그래 에이 조금 사봐 그랬다가 또 좋다라고 하게 되면 에이 좀 팔어 근데 그 사이에 좀 종목들 올라온 거 있다 그럼 같이 좀 정리하고 하는 요걸 조금씩 좀 확보하면서 변동성을 대처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보는데 결국은 위쪽으로 좀 턴했으면 하는 방향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또 상황들 즉 그러면은 지금 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시장을 위쪽으로 돌파할 만한 그러니까 나스닥은 지금 살짝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500, 600 이런 쪽으로 지금 안착이 된 과정 쪽에서 그래 그럼 다음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12,500 이런 식으로 다음을 돌파를 하기 위한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감, 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그래 여기를 돌파하면서 다음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과연 뭘까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즉 박스권 상단부를 그쪽의 근처에 왔었을 때 이걸 돌파할 힘이 강력하게 뭔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플러스 알파가 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 쪽에서 기대감만으로 연준이 그렇게 할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상황 쪽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거를 보는 게 일단 핵심인데 저도 잘 확신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거겠죠. 지금 금리는 거의 이제 뭐 5.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상으로 업으로 하기에는 완전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뭐 한 5.5 부근에서 거의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4.75에서 약간 1.25 남은 상황이죠. 예, 그러면 0. 계산도 못하네요. 예, 0.75 남은 상황이죠. 예, 이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 정도까지 다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나오는 또 하나의 변수. 그럼 첫 번째가 경기고요. 경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괜찮아지는 쪽. 근데 지금 나오는 지표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소매 판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소매 판매가 좋기 위해서 뭐죠? 결국에는 고용 쪽. 고용도 지금 거의 실업률 최저로 갈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매 판매를 또 지탱하는 건 뭘까요? 예, 결국에는 소비 심리 이런 쪽으로 이쪽은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경기에 대한 하방을 지탱하는 쪽으로 나오느냐? 근데 이거는 소비자의 심리는 쉽게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따라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또 이제 끌리는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무조건 좋으니까 지금 괜찮아 라고 보기에는 좀 더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럼 경기와 관련된 쪽을 받아가는 또 하나가 기업 실적입니다. 이게 보통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이클 상을 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한눈에 딱 보는 건 이게 제일 좋습니다.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 작년 4분기부터 3분기부터 이제 하강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하강하기 시작한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보이기 시작해야 시장이 또 반응을 하겠죠. 약간 선반영이다 보니까. 그럼 이런 흐름들이 과연 또 기업 실적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어떻게 하느냐? 예,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OECD 경기 선행지수, 경선이라고 경선화, 예, 경기 선행지수, 예, 이쪽에 그리고 또 하나가 보는 제조업 지표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 G2의 이 ISM 제조업 지표라든가 아니면 PMI 제조업 지표들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기업 실적을 또 가늠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확인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들 보면서 하반기에 만약에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고 좀 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체크해야 되느냐 요걸 확인해야겠죠. 근데 요런 게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또 나머지를 끌고 간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느낄 거는 선행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지수에 따라 먼저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쪽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중에서 또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중국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때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와 중국의 리오프닝만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막 나올 것 같고 이제 글로벌 경기를 돌릴 것 같은데 또 이맘쯤 오게 되면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아니야. 또 중국 리오프닝 한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 것만 챙기고 그걸 통해서 확산은 별로 없을 거야. 이게 다 뭐냐면은 뭐 저희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네.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어떤 경기가 어떻게 도양이 되든지 가서 뭐 일일 사람들 이동자 수 체크하고 뭐 산업 지표 하나씩 다 체크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 쪽에서 먼저 기대감 갖다가 살짝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변화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단하고 재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또 그렇죠. 뭐 조금 좀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또 많이 부정적인 얘기들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차라리 지금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 기대감을 좀 낮춰라고 하는 얘기겠죠. 근데 저희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뭐랄까요 좀 그 약간 우리나라 인식이 그렇잖아요. 중국은 세계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인정 아니면 그런 지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갖거나 아니면 좀 좀 위협적인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중국 얘기하게 되면 에이 짱깨 에이 뭐 아우 시끄러 뭐 이런 식으로 머리도 안 감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비하하는 경향들이 좀 많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약간 또 그렇잖아요. 일본 해외 나가서 그래도 대접받는 나라 국민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미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죠. 저런 아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변 국가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외세의 침입과 또 상북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주변 국가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써 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이미지 아니면 그런 거보다는 애써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많죠. 이거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민족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네 국뽕입니다. 예.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리오프닝의 관점들을 지금 너무 나갔다가 아닌 것 같다가 이런 또 과정들 이게 결국에는 또 뭡니까? 조울증 환자처럼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도 조울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너무 재단할 필요 없고요. 진짜 3월달 가서 이제 양호에 가서 이제 우리 피기 형님, 네, 그래서 이제 딱 하고 근엄한 자세로 얘기를 하겠죠. 중국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어떻게 거느냐.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지표들 변화 들어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관련해서 딱 하나만 일단 챙겨야 될 거는 만약에 첫 번째는 중국 관련된 변수 쪽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구리입니다. 네, 구리 가격을 잘 보면서 중국의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선행하면서 중국의 지표에 대한 분위기를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몸소 앓고 있는 대표적인 원자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이 쉽게 얘기하면 안 빠집니다. 지금 4달러. 네. 얼마라고요? 4달러. 예. 이게 여기서 계속 횡보하면서 돌파는 아니지만 박스권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발 원자재 수요나 그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원자재 쪽에서 철이 있고 구리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저 약자로 써야 되는데 문과입니다. 네. AL인가요? 네, 문과입니다. 네, 철 FE, 구리 CU 맞나요? 네, 편의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특성이 좀 다른 게 구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약간 첨단 산업 쪽 조금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철은 대표적으로 뭐 건설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 쓰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약간 IT 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대표하는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표하는 구리가 안 빠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중국 경기가 터날 거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중국 경기가 끌고 갈 변화들을 가장 또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4달러 이거 변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나오는 지표 쪽에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M2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광의 유동성을 얘기하는 쪽이죠. 근데 이걸 보고 중국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겠느냐라고 하는데,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것도 또 민재기 팀장님처럼 쫙 이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양해 부탁드리고요. 귀찮아서 안 한 아닙니다. 귀찮은 것보다 말로 이렇게 즐겁고 이쁘게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M2를 보게 되면 최근에 꾸준히 늘어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근데 최근에 약간 작년 말부터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살짝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서 돈을 더 풀어간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유동성이, 물론 저희가 유동성과 관련된 다른 얘기들 다 드리게 되면 시간 관계상 오늘 섹터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의 지표 쪽에서나 뉴 빌트 세일, 홈 세일즈, 그러니까 즉 신규 주택 판매라고 봐야 되겠죠. 뉴 빌트니까요. 이쪽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약 한 4달째 정도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는데 일단 멈췄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이클 지표 같거든요. 다시 마이너스권에서 더 하방 압력을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서 약간 이제 멈추고 있는 과정들. 그럼 여기서 다시 턴하게 하는 시작하는 흐름들의 초입이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면서 다들 그래요. 중국 너무 기대감 갖지 마세요. 이러고 하는데 지표들은 살짝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이게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가속화는 아니라 유동성이 경기에 대한 변화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중국 부동산 망해 저기 빈집이 몇만이 아니겠죠? 뭐 빈집이 뭐라고 그랬더라? 몇백만이라고 그랬던가요? 이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변화들은 나올 수 있는 기점들, 그게 양호에 함께 또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안 좋다가 좀 개선되는 방향들,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나 흐름들은 뭘 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들 따라서 조금씩 더 챙겨야 될 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경계해야 될 건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방향. 그러니까 즉 저희 815 모니터에서도 다양한 특히 내 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라고 하는 그분이 생각하는 요점만 일단 안고 계시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쏠려가지 마십시오. 지금 잘못하게 되면 한쪽 뷰로 너무 쏠려간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은 거의 또 이번에 저 사람이 맞췄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계속 한 시각적으로만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판단은 내가 하는데 자꾸 어떤 분,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서 또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 아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이트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 방송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함몰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거의 끌려갑니다. 그러면 결국엔 내 계좌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게 전부가 아니라 시장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한쪽으로만 쏠려갔었을 때 나오는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분이 긍정論자입니다. 좋은 얘기만 막 하겠죠.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쏠려간다. 그랬을 때 어차피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아래로 출렁이는데 그러면 또 출렁일 때 전혀 대처를 못하게 되거든요. 견디는 거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방론자 아 이거 뭐 약간 지금부터는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폭풍이 분명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주식 대충 다 정리하고 손해본 거 뭐 마이너스 20, 30% 손해본 거 보고 더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또 살 기회를 놓치는 거고 이런 흐름들 쪽에서 과연 저희는 뭘 봐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다 취합해서 하지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고 거기다가 약간 적어도 박스권 대응을 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 박스권 상단부에는 조금 경계해야 되겠지만 또 다시 조정받아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보시는 게 올해는 생존 방법의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올해 또 봐야 될 중요한 변화가 1, 2월 달에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어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섹터 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하나의 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볼까요? 첫 번째가 움직였던 게 로봇이죠. 예, 그 다음이 AI,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움직이는 엔터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큰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보통 그래요. 보통 뭐 그런 얘기 좀 드려서 그런데 주식을 좀 가치 투자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움직이는 거에 다 보게 되면 성장 개념에 들어간 게 되게 많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주식의 움직임들. 근데 이런 종목 움직이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만큼 올랐으니까 에휴 나는 저거 쳐다도 안 봐. 저런 거 투자갔다가 예전에 당한 기억 많아. 그러니까 나와서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고정된 방식으로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산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난 가치 투자적인 입장이고 저렇게 올라간 거 안 따라가 해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나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이상은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에 대한 변화와 우리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쓰는 가장 이 성장 산업의 핵심적인 트리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그래 그거 유행하는 거 알았어. 그거 뭐 성장이라는 거 알았어.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우리 현실에 좀 이만큼 훅 다가와 있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아 이게 그냥 단순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흐름들만 아니네. 여기까지 날아와서 나와 같이 접신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때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다가옵니다. 2차 전지가 대표적이잖아요. 2차 전지 그렇게 테슬라 망한다, 안 된다, 뭐 거기서부터 2차 전지 저렇게 비싼 가격 꽁 따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 PR 100배. 아니 그게 무슨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산업에 대해서 요만큼도 공부 안 해보시고 무조건 비싸대요. 그러면서 2차 전지만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안 된대요. 이런 분들이 과연 주식을 네. 이런 분들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라고 막 떠드시는 분들이 진짜 그럼 너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너 당신 집에 가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혹시 양극재가 어떻게 되고 폐배터리 활용이 될 때 산업에 대한 흐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 적은 있으시냐라고 하게 되면 특히 답답해요 솔직히. 또 에코프로 얘기를 하면서 에코프로 많이 올라서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쫙 들고 있어 보면은 아니 이 회사는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자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거기서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어서 이게 가치가 얼마 되는지 요만큼도 모르면서 그냥 주가만 보고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산업에 대한 얘기가 좀 기본적인 생각만 좀 갖고 있다고 나오는 변화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무조건 올라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섹터 흐름들이 이번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한번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든가 좀 약간 위축이 됐다가 또 한번 시장이 움직일 때 또 다른 섹터 이런 성장주의 개념들이 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성장주를 볼 때 첫 번째 어떤 현실화라고 표현할게요. 이 정도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됐는가? 그러면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그럼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I가
AI 뭐 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워드에서도 쓰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챗 GPT 이것도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영어로 쓰니까 잘 못 쓰겠네요. 예. 4.0이 나옵니다. 4.0부터는 이제 지금 튜어링 테스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앨런 튜어링인가요? 아시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미국 분? 하여튼간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명하신 분이 AI의 시초입니다. 거의 여기에 나왔던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 AI를 끌고 가는 대표적인 상황이라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튜어링이라고 다치네요. 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험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4.0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음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키워드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3.5까지는 키워드로 나오는데 4.0에서는 음성이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대화형입니다. 대화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마이크가 뜨겠죠. 마이크 관련주 사야 돼. 그건 아니고요. 마이크 다 있어요. 붙어 있어요. 네, 마이크. 예. 근데 대화형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오늘 AI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대화를 인식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 음성 인식이죠. 이거에 따라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텍스트가 음성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음성으로 또 얘기를 해준다. 그럼 결국에는 이 AI 쪽에서 다음으로 지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성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셀바스 AI가 한 단계 더 날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게 우리나라까지 오게는 좀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음성 인식률의 98%의 흐름을 자랑하는 강자 필기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필기를 하게 되면 그걸 또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강자 이런 회사들이 단순하게 재무 구조 보고 보자 에이, 이러면은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쪽으로 대응을 붙어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현실화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돈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이번에 AI도 보세요. 자금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몇 년간 10조 쏟아붓겠다라고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 항상 그런 논리 많이 피죠. 그거 빅테크 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 조그만 거 테마주야. 예? 테마주일 수가 있죠. 테마주가 저점에서 5배 올라가고 있는데 테마주야. 이렇게만 보고 있나요? 네. 돈이 움직이게 되면 항상 시장은 그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가치 투자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 비싸다라는 입장 쪽에서 성장의 개념은 깡그리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가치 투자니까 나 가장 싼 은행주 사가지고 네 은행주 가치가 변할 거니까 또 이런 분들은 약간 누굴 또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 전혀 아닙니다. 네 그냥 내 사고방식이 어떻게 고정관념이 갔었을 때 무서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저평가니까 저런 거 갔다가 한 20% 올랐다가 10% 조정받는데 이런 쪽에서 그거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은 먼저 성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빨리 움직인 거를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데 계속 아직도 은행주 관치금융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은행주 이랬을 때는 못 쫓아가요 시장을. 그렇게 되면은 저건 무조건 비싸 이거는 싼 거니까 여기만 봐야지 그랬을 때 시장에 여기 계속 노는데 그러다가 막상 만났는데 저거 싸게 좀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같이 주식하는 사람 만났는데 나 이번에 한 5배 올랐는데 3배밖에 못 먹었어. 짜증나죠. 이게 난 지금까지 뭐 한 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인데 그만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돈이 투자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나오는 돈이 투자가 되게 되면 그러면 AI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이나요? 돈을 썼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만 사라. 이거는 투자의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돈을 들어갔었을 때 과연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어떤 부분들이 움직일 것인가 이걸 가져가는 게 주식 투자의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제일 중요할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정책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볼 때 정부 정책에 맞섰을 때 돈 버시는 분들 전혀 못 봤습니다. 정부 정책 뭘까요? 또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부다라고 하게 되면 누굽니까? 연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 정책이라는 단어가 그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나오는 또 하나의 섹터 쪽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나 아니면 큰 수장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영향력이 큽니다. 거기다가 좀 각국의 정부, 각국의 정책, 거기서 또 결국에는 돈이 쏟아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현실화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세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할 때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 정책적인 게 만약에 그러면 다 이게 다 됐는데 막혀 있다. 못 갑니다. 주가 고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은 저희가 P2E 예전에 위메이드와 함께 움직였던 대표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자 이제 저희가 게임으로 인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게임으로 인해서 이거 이제 하나의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어. 그러면 현실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상 게임으로 돈이 될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되는 거죠. 근데 쭉 가다가 정부 정책, 정부가 규제를 하나 아니냐 안 열어줬습니다. 막히는 거예요, 상단부가. 그런 과정들이 나왔었을 때 나오는 변화. 이것도 하나의 체크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어디서 뭐가 변했느냐. 돈이 될 만했는데 돈이 될 만한 가상화폐 시장이 꺾인 거죠. 그러면 P2E가 돈이 될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럼 돈이 될 가상화폐 시장이 왜 꺾였느냐? 금리 때문에 꺾였지 않습니까? 금리를 긴축을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꺾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돈이 안 된다. 그럼 그때는 고점 신호라는 얘기로 같이 받아들이면서 섹터에 대한 변화. 돈 안 되고 정부 정책 안 되고 막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현실화는 돼가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성장주의 가장 또 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는 과정들. 중요한 얘기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거만 잘 아시게 되면 나중에 어떤 섹터가 나와서 저거를 끌고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 딱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그때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큰 기본 개념부터 잡아보세요. 뭐 여기다 와서 뭐 빅픽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AI가 나왔다. AI 개념이 뭐고 AI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확장돼 갖고 하는 이런 변화들을 약간 개념만 잡아 놓으시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현실화되는가? 이게 돈 투자하고 돈이 움직이는가? 정부적인 뭐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를 봤을 때 조금 더 약간 압축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빅테크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인이죠. 주인이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느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되겠다. go 붙어야 됩니다. 붙었을 때 생각보다 남들은 돼 안 돼 차라리 내가 생각해서 된다라고 하는데 90%가 안 된다 생각하게 되면은 증권방송 봤는데 AI 초기에 다 무슨 부정적으로 보거나 한 반반 정도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가보세요. 일단 자신 없으면은 내 계좌에 한 10% 5%만 넣어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게 올해는 섹터 플레이에 대한 얘기들 제가 농담식으로 다른 방송에서도 섹터 플레이 좀 해보시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이쪽을 찾을 거고 거기서 더 성과를 낼 텐데 그거를 제대로 대응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 올해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언제까지 또 8.15 모니톡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임 대표님이 됐다 그냥 그만 나오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자연도태가 돼서 하게 되면은 또 모르겠지만 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 얘기 드릴 겁니다. 섹터가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시장이 큰 그림이 변해서 만약에 또 연준이 도저히 물가가 올라서 안 되겠다 금리 뭐 6, 7%대까지 가속을 이런 섹터가 계속 무르익고 변화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 보는 게 맞다라는 쪽이고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내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섹터만 저런 종목들만 얘기하고 안 보고 싶어 라고 하셔도 봐주세요.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을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다가 새로운 섹터가 꿈틀꿈틀 거린다. 또 저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얘기 드리는데 딱 들어봐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레몬 리서치에 누가 얘기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얘기하는데 내가 좀 개연성이 있다.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동참을 해보시고 아니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세요. 저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내 말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장군입니까? 제가 무슨 뭐 리딩방을 합니까? 뭐 무슨 제가 이 종목 추천해서 몇 월 며칠날 추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 나시면 여러분들이 좋으신 거죠. 저는 그냥 조언자라서 충분히 노력만 한 거고 임 대표님이 쓰담 해주실 거고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하면서 가는, 그냥 한번 칭찬받으면 그냥 좋아서 어깨춤 추면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거, 뭐 시장에 뭐 금리가 어쩌고 달러가 어쩌고 패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얘기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딱 4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많이 나오는 2차 전지죠. 주가 이만큼 움직이고 많이 날았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지난 얘기들 안 드리고요. 뭐 무슨 관련된 종목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를 앞으로 어떻게 와야 되느냐? 항상 2차 전지를 볼 때 이게 태동을 했던 섹터의 흐름이 벌써 과거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2017년, 2018년 그때부터 나와서 2차 전지를 보면서 항상 괴롭혔던 악몽 같은 거. 고평가다. 제발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론 이제 이게 고평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나오는 딱 하나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무조건 고평가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어떻게 2차 전지만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까대십니까? 네, 아니면 차라리 이런 분들은 올라갈 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빠질 때 보면 그렇게 나와가지고 안 된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올라갈 땐 조용히 있다가 빠질 때마다 나와서 내 말이 맞지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제발 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산업에 큰 변화가 나올 때는 그냥 인정 좀 해주자라고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2차 전지 볼 때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P와 Q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C 정도, 그러니까 P 곱하기 Q에서 요거에서 C를 빼야 이제 실적이겠죠. 이거를 봤을 때 수익성 봤을 때 매출이 구성되고 여기 코스트가 빠져야 이제 영업이익 수익, 그러니까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죠. 실적, 수익 이렇게 얘기하죠. 배터리 쪽으로 봤을 때 P는 가변적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원자재 가격들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이 만약에 리튬 가격이나 또 들어가는 우리 식으로 보게 되면 NCM 이게 나와서 가격이 변한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2차 전지를 볼 때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Q. 이거만 변화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시장은 그냥 조정받다 또 가고 조정받다 또 가고 할 겁니다. 이 Q에 대한 관점들을 얼만큼 인식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Q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전기차가 얼만큼 확대될 것이냐고 하는 이 트리거죠. 처음에는 유럽이 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발동 걸고 나서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계속 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정체된 거죠. 그 다음이 어디였냐?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네 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는 한데 중국이 변하면서 나오는 전기차 침투율 25% 제로에서 다 움직인 거잖아요. 20% 이제 조만간 30%대로 진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 커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우리 못 따라와 라고 하는 대표적인 CATL 있고 BYD 같이 나오면서 이제 나머지 중국 업체들까지 막 따라왔습니다. 끝일까요? 중국 내수만 보면서 움직인 게 이게 딱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느냐 밖으로 나오느냐. 근데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대표적인 미국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니네 나오지 마. 근데 이번에 나왔던 CATL과 포드 합작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견제가 상당히 들어간 계약입니다. 돈과 모든 걸 다 포드가 하고 CATL이 와서 기술 자문료만 낸다, 피만 낸다 라고 하게 되면 커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 더 이상 들어오면 우씨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견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중국의 과잉 설비로 인해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EU 쪽일 겁니다. 근데 EU 쪽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우리 와서 투자를 해라. 우리 쪽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CRMA법을 통해서 이게 중국을 받아주느냐 아니냐. 요거는 아직 모릅니다. 요거는 또 체크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다 보세요. EU, 중국, 미국 결국엔 다 산업이 없던 부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없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큽니까? Q가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침투율 7%라고 얘기를 하는데 7%, 10% 뭐 조금 더 늘었겠죠. 이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한 자리 숫자대입니다. 이걸 누가 끌었습니까? 지금까지 테슬라가 끌었습니다. 초기에 테슬라가 끌면서 이게 전기차의 대명사라고 했지만 저희가 항상 산업을 볼 때 애플도 보세요. 애플도 보게 되면 과거에 아이폰 우와 이 손안에서 모든 게 다 돼 혁신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각종 많은 어떤 휴대폰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 산업을 확대를 확 시키는 결과가 나왔었죠. 이걸 과연 누가 할까요? 테슬라는 초기
한 10%대까지 테슬라가 하고 나머지 30% 40%대까지 점유율이 올 때까지는 이건 누가 할까요? 다 포드, GM, 스텔란티스,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 크게 만드는 대표적인 Q를 확장시키는 관점으로 나오겠죠? 그럼 거기 들어가는 차들, 배터리 다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 3사들이 중국을 견제해버렸어요. 만약에 중국이 견제가 안 되고 미국까지 가서 막 활개를 쳤다. 아마 2차 전지주 공급 과잉 때문에 고생할 겁니다. 근데 중국이 가고 싶어도 저기 엄청난 떡이 떨어졌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 하지만 그냥 기술료라도 받으러 가야지. 이게 CATL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커갈 거를, 그러니까 지금 7%인데 만약에 중국 정도까지 30%까지 커진다. 7, 4, 28, 4배, 5배가 커지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보다 4배, 5배가 많은데 그럼 지금보다 배터리는 4배, 5배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투자해서 앞으로의 과실을 따먹겠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고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고 무조건 고평가다라고만 치부하십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또 올라가니까 이렇게 얘기 드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결론은 된다. 예. 그냥,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저라면은 일단 좀 뭐 반 정도 아니면 한 30%만 남기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일단 챙길 거 챙기고 다음 조정이나 그때 또 조정이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폭이 클 수도 있고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나머지를 또 대응하겠다 입장으로 비중 축소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맞다. 하지만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또 늘리자라는 입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목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2차 전지 쪽으로선 에코프로 BM도 아니고 에코프로만 봤습니다. F, 네, 그리고 LG화학 이것도 여전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되고 있고요. 요거까지 기억해 주세요.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올랐는데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오면 고려아연까지 이런 회사들이 돼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팅을 잘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부품사, 장비사 이런 쪽도 그걸 보면서 움직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는 계속 많이 LG화학까지 세 가지 다, 네 가지 다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소재도 알고 있지만 수직 계열화가 뭡니까? 쭉 만들어서 그 밑에 폐배터리까지 이 회사들을 보게 되면 다 관련이 있습니다. 폐배터리까지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어서 들어와 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쪽의 변화들은 계속 보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냥 아니 무슨 화학회사? 잘 보세요. 화학회사, 철강회사, 뭐 그 도금부터 그 원자재에 대해서 그 비철금속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회사.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지금은 저희가 또 NCM 계열에서만 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확장돼 보세요. 새로운 배터리,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나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 가게 되면 진짜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환갑 가면은 네, 환갑 가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네, 환갑 가게 되면 무슨 하나 얇은 띠가 배터리가 될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꿈에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오고 그래서 더 바뀔 수가 있겠죠. 그거 나올 때 그런 쪽으로 나갈 때 누가 주도를 합니까? 이런 과거부터 우리는 철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 우리는 비철금속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쪽으로 물론 나중에 얘기겠지만 또 새로운 기술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효율은 높아지고 이런 게 나오기 똑같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PC보다 훨씬 성능 좋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집약되어 있어요. 과거 한 10년 전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마트폰 봐도 그냥 여기 안에서 은행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서 모든 결제가 다 되고 있고 여기 안에서 또 모든 걸 다 촬영해 버려요. 저장까지 해줘요. 이런데 저장은 나중에 이제 클라우딩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저장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 빠른 저희 삶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삶에서 맞춰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게 너무 아이디어 다 털면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짧게만 보면은 네, 나머지는 또 심오학습. 그래야 저도
오래 살죠. 임 대표님한테 안 잘리고 또 예. 심화학습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반도체 쪽 그냥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업황은 뭐 저점이다. 네, 개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재고 자산 발표하면서 52조 지난 4분기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보고 무슨 와 50조가 재고래. 야 이거 회사 망하겠네. 라고 여기서 끝나게 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잘 보시게 되면 플러스 20%라고 얘기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 작년 2021년 4분기 대비해서 지금 20%밖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럼 42조라는 얘기, 40조라는 얘기였죠. 이때도 업황 괜찮다라고 했을 때도 40조였습니다. 20%밖에 라고 볼까요? 20%나라고 볼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해석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재고가 폭등해서 우와 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3분기 재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7조입니다. 네. 분기별로 보게 되면 줄었네요. 5조가 줄었네요. 이거를 보는 쪽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 5조가 줄었다. 분기를 보니까 3분기가 고점이었다. 지금 데이터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1분기 가서 보겠죠. 1분기 가서 보는데 재고가 그러면은 다시 60조로 늘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팝니다. 이때는 분명히 재고 흐름 보면서 생각보다 49조대로 갈 걸 생각했는데 60조로 갔다. 그럼 팝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줄일 겁니다. 아직은 아닌가 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 똑같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애써 무시하는 AI가 메모리 반도체를 바꾼다라고 지금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시를 해요. 왜냐면 AI에 대한 공부가 없기 때문에. 무슨 테마주를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 아우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근데 그럴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그 큰 회사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좀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쭉 순방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패키징입니다. 패키징과 이번에 가서 본 게 딱 그거거든요. OLED 관련된 퀀텀 닷 이쪽에 대해서 쭉 보고 격려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패키징 얘기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또 드릴게요.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바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HBM3는 SK하이닉스 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변동폭은 커집니다. 업황이 저점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변동폭은 커질 겁니다. 근데 쭉 그거 보셔가지고 왔다가 아니라 갔다 때 그때는 조금 늘리고 갔다 때 조금 늘리고 아마 또 업황 얘기 나오면서 또 흔들림 나온다 그러면 그때 늘려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즉 변동폭을 따라서 이때가 아니라 이때 쪽에서는 모아간다. 안쪽으로 쭉 긋고 아니면 추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긋고 여기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엔터주는 지금 거의 뭐 시장에서 핫한 쪽이죠. 그냥 엔터주라고 쓰고 SM만 봅니다. 근데 SM을 보는데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들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럼 못 보게 되시면은 제외하시고요. 근데 이 SM 쪽으로 집중되느라고 콘텐츠 나머지 종목들이나 콘텐츠나 엔터사들이 오히려 이쪽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이게 소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기회입니다. 이것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쫙 털겠지만 네.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쭉 빠져서 아쉬운 게 그래서 보고 있던 키스트가 일단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SM에서 나머지는 DOU 빼고는 다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DOU 빼고는 판다고 그러는데 DOU는 오히려 더 약하네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고 왜냐면 DOU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하이브로 들어간다.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와 DOU가 만약에 합병이 된다. 이거는 또 그러면 우리나라의 단독적인 하나의 팬덤을 확보한 플랫폼입니다. 팬덤이 무서운 게 매달 결제를 해버려요.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걸 쌓아나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하이브나 나머지 JYP도 지금 지분이 있죠. 그러면은 팬덤 관련돼서 확보하는 거는 즉 하이브부터 YG, JYP까지 갖고 있는 모든 가수들에 대해서 거기다 해외 가수들까지 하게 되면 이거를 갖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변화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이고 이런 어느 정도 키스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제작사입니다. 제작사인데 매니지먼트까지 갖고 있어요.
저희 매니지먼트는 선배님, 저희 선배, 네, 강호동, 신동엽, 유재석은 아니지만, 예, 우리나라 3대 MC 중에 두 분을 갖고 계시는 분, 왜 선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매니지먼트부터 지금 대작이 발표되는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대작들, 한 500억이 넘습니다. 제작비가.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물론 안 되게 되면 폭망일 수는 있겠지만, 배우 이민호입니다. 이민호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충분히 먹혀요. 거기서는 예전에 윤사마는 일본에서, 이민호는 중국에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뭐 그런 거 봤을 때 기대감들, 그래서 뭐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SM을 또 아직까지 나는 끝나지 않았어 생각하게 되면 약간 조금 가지고 붙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네,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끝까지 지분 경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 정도까지 본다. 저는 아주 공격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아직은 볼 단계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쪽에서 오히려 같은 엔터 쪽에서 소외받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 이런 것도 챙겨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I는 오늘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AI 쪽은 딱 지금 AI가 된다고 해서 AI에 대한 뭐 지금 얘기하는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몇 개 안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바라봤던 나머지보다 다음에 AI가 진화하면서 나온 쪽은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보기엔 약간 그렇게 먹을 게 많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딱 지금 여기 정리를 해드렸죠. 이쪽이 제일 좋겠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칩 설계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즉 아까 패키징을 말씀드린 게 칩이 들어가요. 칩이 하나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 딱 해서 패키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의 그러면 이거를 칩하는 회사는 자기가 생산할 그러니까 칩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가 들어가면 설계가 들어가고 로직 짜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거에 맞게 우리 AI 반도체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죠. 만들어가지고 이걸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든 다음에 파운드리에서 생산해 줍니다. 생산한 거 가지고 그러면 자 여기 맞는 메모리 갖다 껴주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은 요즘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그 수익성 관리하느라고 해주세요. 하게 되면 여기 딱 오케이. 이걸 누가 합니까? 패키징을. 이거를 직접적으로는 TSMC도 패키징 합니다. TSMC에 이거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6개 갖고 있어요. 공장을. 패키징하는 회사를. 거기다가 일본에는 R&D 센터까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패키징 한다고 떡떡떡 그리고 자 드세요. 이게 아니라 좀 더 압축하고 좀 더 좀 세밀하고 좀 더 성장 높이게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숙제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장 뉴멕시코에 하나 짓고 있고 거기다가 이탈리아 하나가 어디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3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칩 회사들이 만드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또 강조한다는 거는 이게 앞으로 커지겠구나라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 중요한 거는 다른 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HBM3부터 지금 가장 관심 높은 건 PIM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더 차세대 메모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안에서 연산이 됩니다. 메모리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메모리만 할 줄 알았더니 메모리가 아니라 연산까지 해서 메모리에 넘깁니다.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그러면은 아마 좀 나중에 위협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게 되면 그럼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공정이 나왔을 때 그 공정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인데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 거죠. 이런 것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칩 설계하는 회사 이거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칩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매출액이 100억이고 적자네. 매출액이 100억인데 시총이 3, 4천억이야? 난 이해가 못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설계하는 회사들이 뭐가 쌓이냐면은 거기 설계를 하면서 나오는 IP가 쌓입니다. 지적 재산권이 쌓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비슷한 회사가 나 A 회사에서 설계해줬어. 그래서 납품했습니다. 그럼 나왔는데 B 회사가 나 그 똑같은 거 해주면 안 돼? 왜냐면 지적 재산권이 얘한테 있으니까. 해줄게. 근데 돈은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그때 만들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 해줄게. 하지만 돈 안 들이고 그대로 금액들 받아간다. 이거는 IP 쌓이게 되면 이건 다 돈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해서 가져가. 하지만 금액은 똑같이 가져와. 아니 왜 똑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 못해요. 필요한 게 나니까. 갑이 여기입니다. 이 칩 설계하는 회사들은 내가 갑이에요. 그러면 해줘. 그럼 할게. 돈 줘. 근데
비용 들어갈 거 없습니다. 똑같은 거 그대로 갖다가 주는 거니까요. 이거 쌓이게 되면은 실적 변화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설계하는 회사들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회사가 어프레츠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잘 봐야 된다. 왜냐면 앞으로의 가고 있는 방향 그러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이 이런 칩 설계하고 또 삼성전자와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이렇게 쭉 연결된 회사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관돼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출렁이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AI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클라우딩이고 보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종목이나 여러 가지 찐시황을 통해서도 찐시황? 아니 이제 오전장 라이브를 장 시작 전? 네. 또 헷갈리네요. 네. 그냥 A라고 할게요. 네. A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더 투자 아이디어 보시고 가신다면 훨씬 더 AI에 대한 성과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오늘은 맛보기만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드리는데 시간이 이렇게 다 갔죠? 네. 결국에는 종목 얘기도 별로 못하고 하지만 산업의 큰 줄기를 잡느라고 오늘 중요한 또 거의 랩을 쏟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혹시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제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어떤 분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른 전문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 드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이해도를 갔었을 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은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쪽으로 좀 너무 훅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특정 분에 대한 비하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비교를 해야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던 것 뿐이다 라는 쪽이고 산업을 알아야 섹터를 알게 되면서 나오는 이 성장 섹터에 대한 관점들 그러니까 좀 생소하지만 들어봤을 때 내가 갖추고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알아듣고 그게 다 저희는 돈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종목 장세가 나오게 됐을 때 종목 장세는 성장주에서 나온다. 한국 시장은 그게 가장 좋다. 거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거를 동참하는 자와 아닌 자 간의 계좌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작년도 그러니까 저는 그랬었을 겁니다. 종목 장세가 나오나 어떤 시장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저는 성장주를 더 좋아한다고 미리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성장주의 한 배경이 과거에는 바이오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성장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보여준다. 지금 당장은 적선하고 있어도 그런 성장의 개연성이 나온다. 저는 뛰어듭니다. 그게 돈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큰 돈이 거기서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아이디어가 틀렸나 아니냐를 맞춰본 다음에 맞다라고 그러면 그거 붙습니다. 이번에도 AI나 뭐 2차 전지, 엔터 다 놓쳤다고 생각되시죠? 끝일까요? 노노노노노. 네, 올해 계속됩니다. 앞으로 주식하시면서 이거는 계속 투자 아이디어와 시장과의 내가 얼만큼 맞춰가지고 그걸 연결시켜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숙제고 그걸 얼마나 잘해 가느냐. 그러면 그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계좌에 10%만 아니면 5%만 담가도 이게 오히려 계좌를 끌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그러면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억 매매하는데 500만 원만 들어가 보세요. 500만 원 들어간 게 주가가 들어가서 이제 쭉 하고 커서 2,500이 5배가 돼서 2,500이 됐다. 계좌를 25% 끌어버립니다. 이런 효과를 느껴보시게 되면 이제 그냥 됐고요. 그래서 뭐 사요? 그거 하시려고 그랬죠? 네, 오늘은 그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섹터가 변하고 흐름이 나올수록 저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또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같이 또 공감하신다고 하게 되면 해봐서 수익이 나서 끌고 갔을 때는 다 공은 여러분들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고 저는 여기서 임 대표님과 박수를 쳐드리고 같이 어깨춤 채워드리면서 야호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기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고 저희 815 모니터 바로 어디? 여기 right now 여기만 있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혼자 또 막 또 업해가지고 네, 토요일 날 밤에
이거 보시다가 갑자기 또 저 난리 핀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네. 일단 토요일 날 밤을 갑자기 파리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더 갔다가 조금 있다가 피디님 갖고 막 춤춥니다. 막 둠칫둠칫하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약간 또 좀 비실비실하겠죠. 또 박스권 하단부 지지 않느냐 또 요즘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또 난리 부르스를 치다 보니까 변동폭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때 나는 지금 갖고 뭐 매크로에 너무 집중할 단계는 아니고 종목 가지고 한번 어떻게 또 대응하시게 되면 올해는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샀는데 그게 계좌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이란 점 생각하시면서 저희는 자 산만리 종목 찾아 산만리 계속 가시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희 찐시황 그리고 장 시작 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